처음 결혼할 때도 지금 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비용이 얼마냐면 결혼식 비용까지 다 합쳐서 4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4천만 원. 그 4천만 원은 어떤 4천만 원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중랑구 아세요? 중랑구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그 집을 우리 어느 계속 반지하에 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 집을 파는 금액이 또 어머니가 마지막 해주신 거죠. 그 금액을. 그게 4천만 원. 4천만 원 전세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저보다도 안 좋은 여건이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저도 어찌됐건 그냥 꾸준하게 계속 했거든요. 투자를 계속했고 그래서 제가 뭐 너무 막 지금 대단한 부자거나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충분히 저 정도 될 수 있다. 아파트, 건물, 상가, 재개발.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4천만 원에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전세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알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세라는 제도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전세라는 게 절대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건 집주인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시작했고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양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고 상가를 사게 되고 그리고 상가를 알게 되고 서비스 알게 되고 건물도 사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도덕 재개발까지 하게 되고 또 경매도 하게 된 거예요. 욕심이 좀 많았던 거죠. 욕심. 지금도 되게 부동산은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근데 제가 투자한 것이 다 100% 성공하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를 계속해야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결혼 다 안 하실 분들일 것 같은데 이 가치관의 차이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날 때 가치관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왜냐면 저도 친구 중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물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제가 지켜보는 거죠. 지금 친한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를 봤을 때 진짜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 묶여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서로도 이끌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되게 웃기지만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무슨 결혼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그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저럴질 사기를 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럴질 사기를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내가 저럴질 들어갔는데 이거를 알면은 뭐 전세 사기 안 나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게. 그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근데 대학력이라는 거 아시죠? 대학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은 마음대로 날 못하는 거, 못 쫓는 거예요. 이게 대학력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경매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 뉴스에서 보시면 전세 사기 막 이런 거 엄청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대비를 못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학력 갖추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내가 스스로 떼어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스스로 다 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개를 할 때 그 부동산을 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딱 떼주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떼어보진 않아요. 이 사람이 떼어주니까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 올라가니까 천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떼주더라도 내가 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가 많거든요. 사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이 그냥 부동산에서 예를 들면 떼놓은 거를 그냥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누가
만약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를 의뢰했어요. 그 의뢰했는데 우리 집 좀 전세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의뢰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럼 등기부등본을 중개업자가 떼어볼 거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 그냥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대출받거나 문제가 생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등기부등본 본인 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떼봤단 말이에요. 떼봤는데 근저당이라는 말이 뭐냐? 대출하고 채무. 그러니까 대출, 우리가 말하는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대출인데 채무도 있어요. 채무관계도 있어요. 사람 인간대 채무도 있을 수도 있고 사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돈 빌릴 때 그냥 빌리지 않거든요. 담보를 잡거든요. 담보를. 그럼 등기부등본을 담보를 잡을 때 근저당에 대한 부분들이 그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대출 몇 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딱 떼봤는데 그 대출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내가 그 근저당부터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순위가 밀린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이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걸 모르는 분들이 90%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에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내 주변 친구라든지 내 가족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하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정도를 알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봐줄 수 있는 거고. 딱 등기부등본 주소 불러봐봐. 내가 갈 필요도 없어요. 주소 불러봐봐. 등기부등본 딱 떼어보고 근저당 확인해보고 야 거기 근저당 비율을 보니까 매가는 딱 알아보니까 그 정도 시세를 보니까 매가가 예를 들면 빌라인데 한 3억이야. 근데 근저당 비율이 한 70%가 넘어있어. 그럼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깡통 전세라는 말 들어가. 깡통이라는 거 깡통. 근데 제가 경매를 많이 보니까 경매를 받아보면은 원룸건물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원룸건물. 그러면 호수가 거기가 막 20개씩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매에 대항력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 20명이. 그리고 그 20명이 그 돈을 다 날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사람들이 1억 5천, 2억 이걸 전세를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쫓겨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 날라가면 생각해보면 그냥 인생을 자결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간단해요. 근저당을 내가 떼어봤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전세금을 주면 근저당을 말소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보통 전세 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 예를 들면 3억인데, 집이 3억인데 근저당, 그러니까 대출이 3억인데 70% 37이 2억 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가 2억 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2억 천에 들어가면 전세 주면 내가 근저당 말소 시켜줄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근저당이 선순위고 내가 그 근저당 있으면 내가 그 밑으로 후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소가 되면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해요. 문제 없지 않냐.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집은 그 집주인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가야 돼.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을 받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주인은 똑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그 돈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는 사라질 거예요. 이제. 전세는. 왜냐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내가 집을 렌트하는데 렌트비를 안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제일 좋거든요. 난 이 사람들 월세 중요하지 않아요. 이 2억을 가지고 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전세는요,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전세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그리고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돈도 별로 없어. 돈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거나 경매가 넘어가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돈을 받거나 구제받을 확률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구제를 받으려는 것
중에 뭐냐면 저기 적어놨듯이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인가 그럴 거예요. 1억 6,500인가 1억 6천인가 그래요. 그 보증금 아니면 내가 후순위더라도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억 6천을 다 준 게 아니야. 그것도 최대 주수익이 5,500만 원인가 이래요. 그러면 내가 1억 6,500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봐주는 금액은 1억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이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전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서 전제를 들어가서 전제가 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2억짜리 전제를 들어가는 거면 만약 보증금 2천이면 예를 들어 2천 1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 빼면 2억에서 1억 8천인 거잖아요. 자, 1억 8천은 어떻게 굴릴 건지를 고민해보면서 그 월세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아주 심플해. 반대로 어떻게 심플하냐면 내가 1억 8천을 그럼 내가 반대로 안 쓰는 거잖아요. 1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8천에 곱하기 2하면 3억 6천이죠. 3억 6천짜리에 상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어떤 다른 부동산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월세를 받고 여기서 받은 월세로 내 월세를 감당하면 돼. 똑같은 사안이에요. 내 2억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부동산을 갖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나는 그냥 세입자로서 전세 세입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그래서 전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돈은 내가 어떻게 굴릴지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렵죠. 이 목돈을 내가 지금 갑자기 뭐 2억으로 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100억 드릴 테니까 100억으로 마음대로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 제일 높은 분에게 제가 무슨 상을 주겠습니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고민하냐? 100억으로 뭘 해야 되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고민을 안 해보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100억을 내가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안 했던 항상 그쪽에 머릿속을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내가 돈을 모으면 이 돈을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 것 같고 투자에서 그렇죠? 뭔가 이거 사람에게 이거 안정적인 곳에 되게 그런 과한 거를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투자는 정밀하게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절대로 위험한 건 없어요. 위험한 게 없어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내가 전세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 보증을 넣는 거고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선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수대. 내가 딱 들어갔어요. 원룸 건물 들어가려고 그래. 원룸 건물을. 그래서 원룸 건물에 호실을 내가 딱 보는 거예요. 호실 보니까 원룸 건물 20개가 있어. 20개 딱 있는 거예요. 20개 있으면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떼어달라고 그래요. 전입세대 열람.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을 부동산은 그럼 안 떼주거든요. 그런 거? 안 떼줘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이 딱 떼보면 나 말고 그 위에 세입자가 쫙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몇 번째 순위인지 알 수 있겠죠. 내가 거기서 세입자 꽉 차 있어. 예를 들면 19명 꽉 차 있어. 내가 20번째야. 그럼 난 20번째야. 20번째.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이걸 배당 신청하고 뭐 하더라도 그들 다 받고 내가 마지막 받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물이 또 대출도 많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새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새 원룸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공실이 없어요. 새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가. 그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보증금, 그 전세 보증금 내도 월세 보증금이 나의 사업 자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한 개만 사업하느냐?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해요. 한 개가 와그러치면 계속 돈을 좀 와그러치고 그래서 그게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경매 사이트 보시면 다가구 건물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원룸 같은 건물이 대부분 대항력이 없어요. 세입자들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뭐 솔직히 적은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돈, 2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절망적인 수준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부업을 하고 아니면 뭐 그거를 뭐 더 불을 받고 일단 모른다고 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월세를 사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 돈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네. 위험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제가 적었죠. 전세보다 월세 다 한 말씀드려요. 전세할 돈으로 월세 갈고 나머지 돈 제출해라. 투자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